그래서 영어를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좀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자면, 저희 아이가 이제 고3인데요. 저희 아이 이제 학교에 저희 집사람이 입시 설명회 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제발 영어 공부 좀 시키시라고. 애들이 수시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학교는 이제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너네 정시로는 대학 못 간다. 수시로 대학 가야 된다. 그리고 수시에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하자. 저희 아이 다니는 학교도 그렇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제발 애들 영어 공부 좀 시키시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시에서 최저 맞출 때 가장 유리한 과목이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산수를 좀 해보시면 이렇습니다. 80점 맞는다고 했잖아요, 아까. 듣기를 담아주면 37점입니다. 그리고 읽기가 28문제인데요. 그 중에 3점짜리 문제가 7문제예요. 이 3점짜리 7문제를 안 푼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 3점짜리 7문제를 안 풀고 하늘에 맡깁니다. 그러면 이제 확률상 한 문제로 맞겠죠?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요,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점수가요, 7개를 하늘에 맡겼는데 7개를 다 틀렸다고 해도 79점이에요. 7문제를 안 풀어도 2등급입니다. 대신 이제 하늘이 좀 도와줘야 되겠죠. 한 문제 정도 맞거나 또 2점짜리에서 틀리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뭐냐면 다 풀려고 하지 마세요. 다 풀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 거고, 그 마음이 급한 부분이 압박감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애들이 시험 망치고 나면 와가지고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저희한테 하는 이야기가, 글이 자꾸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느낌이 든다. 글이 이렇게 읽히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그게 이제 실력의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심리적인 부담의 부분이 큽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만큼 듣기가 중요하다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인식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듣기를 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5문제 정도 여유를 가지고 시험을 보더라도 충분히 80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 영어에서 제가 제일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어가 사실은 제일 문제죠. 저희가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큰 고민이 국어예요. 왜냐하면 이제 애들이 하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국어는 해도 안 한 것 같고 안 해도 한 것 같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요, 분명히 중요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수능의 코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능의 코드를 먼저 잘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점부터 파악을 하시는데, 선택과목, 화작이든 엄매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 있어요.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에 화작이 매우 어렵게 나왔죠.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 2년 동안 지금 이제 바뀐 수능으로 선택과목제로 3년째 이제 수능을 보는 해가 되는데, 2년 동안 평가원이 욕 제일 많이 먹은 것 중에 하나가 국어에서 화작의 만점자 표준점수랑 엄매의 만점자 표준점수 차이가 큰 거예요. 아까 보셨겠지만 이번에는 1점 차이 나잖아요. 그럼 평가원에서는 스스로 매우 잘냈다라고 평가를 할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화작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가장 학생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믿고 있던 화작한테 배신당했다. 영어는 비슷하죠. 그나마 영어는 내가 좀 자신 있었는데 영어에 배신당했다. 공부를 하세요. 믿지만 마시고 공부를 해야죠. 화작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점검을 먼저 하셔야 되겠고요. 선택과목 시간 관리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빨리빨리가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요, 몇 분 안에 뭘 끝내고 몇 분 안에 뭘 끝내고 이러려고 자꾸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수를 해요. 그리고 자기 계획대로 시간 안에 그걸 못 끝내면요, 그 시험 망합니다. 그러니까
뭐 몇 분을 정해놓고 하든 상관이 없는데 그걸 너무 촉박하게 하거나 그걸 100% 지키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작이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을 한다면 공부를 좀 하면서 시간을 줄이는 연습과 함께 마음의 여유를 조금 가지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는 기본 개념 학습이나 유형 적응에 대한 점검을 먼저 해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화작조차도. 자, 그 다음에 공통과목에서는요, 독서에 문제가 생기셨다면 기계적으로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이 기계적 문제풀이라는 게 뭐냐면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나서 해설지를 봅니다. 그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제를 풉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하다 보니까 보통 아이들이 2회독, 3회독 이렇게 얘기하는데 답이 다 기억나요. 그런데 기출을 하라고 하니까 그냥 기출을 합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작품 해석 능력을 키우기보다는 문제풀이 연습만 진행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내신에 영향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죠. 내신과 수능의 차이는 뭘까요? 국어로 한정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내신은 배운 데서 나오는 거고요. 수능은 처음 보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보통 내신 위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면 그 학습법에 익숙해져 있어서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수능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작품 해석 능력을 기르려고 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선택지입니다. 문학은. 그것만 일단 지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정확한 독해라는 건 뭐냐면 독해는 읽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읽고 이해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만 풀고 채점만 하고 그냥 해설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심지어 연계 교재 같은 경우도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하냐면요. 그 연계 교재의 내용을 어떤 애들은 심지어 외워요. 이게 의미가 없는 게요. EBS 연계를 할 때 독서는 어떻게 하냐면 소재 하나만 가져다가요. 출제자가 글을 다시 다 씁니다. 그러니까 수능 국어 문제는요, 독서는 출제자가 글을 써요. 다. 출제 요소들을 생각하면서. 이걸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EBS 연계 지문에 나와 있는 이걸 달달달달 이해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거를 해야 되느냐? 그것과 관련된 독서 연습을 하는 거고요. 이런 소재의 글이 나왔을 때 그 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고 그 다음에 배경지식 때문에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익숙한 소재의 이야기를 읽을 때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게 배경지식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아이들일수록 글을 읽는 속도가 빠른 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익숙한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면 그 문제에 집중해서 이 EBS 교재를 풀지 말고요. 문제를 풀고 내용 정리를 한번 한 다음에 문제는 그냥 자기의 이해를 확인하는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이 지문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확인해 보자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못해서 심지어는 EBS에 나와 있는 이 제재의 내용들을 암기하거나 이러려고 하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런 공부를 지양하셔야 돼요. 그래야 수능에서 요구하는 능력들을 갖추게 됩니다. 이건 이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겁니다. 글의 구조를 스스로 구조해봐라, 분석해봐라, 구조화해봐라.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고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분단의 내용이 뭐니? 2분단의 내용이 뭐니? 이걸 머릿속으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써보면 제일 좋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써보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어하니까 생각만이라도 해보게 하세요. 각각의 문단의 내용이 뭐고 각 문단의 관계는 어떤지 이런 게 사실은 독서 공부에서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아이들이 그냥 문제만 풀고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EBS 연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공부하다 보면 이제 저희도 그렇습니다. 전 문과다 보니까 영어를 전공했다 보니까요. 저도 이제 수업 준비할 때 과학 지문이 나오면 그렇게 힘듭니다. 네, 수업 준비가. 그럼 이제 탐선생님들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이들도 똑같겠죠.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취약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보통은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경제나 인문 지문들을 어려워하고요. 문과 학생들은 과학이나 기술 지문들을 어려워하죠. 그 지문들을요, 근데 아이들이 회피합니다. 근데 회피하면은요, 안 나올까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 공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잖아요. 하기 싫은 걸 해야 돼요. 그래야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공부가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취약하다고 해서 그거 피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취약한 거를요, 왜 취약하냐면 자꾸 안 해서 그렇거든요. 자꾸 익숙해지게 그것들을 하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혼자서 힘들다면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뭐 국어를 잘하는 친구가 있다면 걔한테 이 내용, 야 이게 무슨 내용이냐? 물어본다든지 뭐 선생님한테 그럴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선생님한테 그러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거라서 근데 여튼 무언가 취약한 지문의 내용들을 요약이라든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조금 힘들기는 하죠. 근데 어찌됐든 취약하다고 해서 피하기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특히 독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문학은 이거 똑같습니다. 근데 아까하고 똑같이요. 연계교재를 통한 작품 이해를 향상을 해야 되는데 독서랑 조금 다르지만 문학도 기본적으로 연계를 할 때 지켜지는 원칙이 있어요. EBS에 나온 부분은 안 나옵니다. 아주 끝에 조금만 한두 줄만 들어가거나 좀 많이 반영이 되면은 뭐 10줄 정도 반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전혀 다른 파트가 나올 경우도 많아요. 같은 작품이지만.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평가고를 사기꾼들이라고 욕하는 게 이래놓고 연계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평가원의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는 게 만약에 EBS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내면 그건 내신이잖아요. 수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신과 수능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작품이 나오더라도 내가 읽은 작품이 아니라 읽지 않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그 작품을 공부를 하되 이 작품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다. 어떤 뭐 소설로 치면 어떤 갈등 관계 어떤 인물들이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부분만을 기계적으로 공부하는 건 내신식의 공부고 수능의 공부에는 맞지 않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문학에서 어려움을 겪는 내용이 이겁니다. 선택지입니다. 선택지. 아이들이 어휘력이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문학에서 나오는 말들을 잘 이해를 못해요. 유장한 어조라든지 뭐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 그 말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문학에서 좀 취약하다고 하는 학생들이 오면 아이들한테 기출문제에 있는 선택지에 그 선택지들 프린트 같은 것들도 주고요. 여기 나와 있는 말 중에서 네가 모르는 것들은 쭉 정리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보다가 보면 문학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면 독서에서 당연히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독서를 한 지문이나 두 지문 못 풀게 되는데 아이들이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문학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몇 때문이냐면 이 선택지들 두 개 사이에서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보면 풀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인간이 심리적으로 내가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이걸 넘기면 그게 아깝잖아요. 이게 경제학에서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를 잘 못 넘깁니다. 그래서 문학에서 시간을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저희가 항상 해주는 말이 선택지에 대한 이해를 해라.
그리고 선택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점수도 오르고 시간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요거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야기하고 세 번째 이야기가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 과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엄매는요, 다른 거는 없고요. 암기를 좀 하셔야 될 게 있죠. 엄매는.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저희 아이가 아까 고3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면, 저희 아이가 엄매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문법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저희 아이도 그랬는데, 문법이 너무 어렵대요. 국어 문법이. 네. 그리고 그게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배운 게 아니에요. 배웠는데요. 개념들을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형태소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요. 형태소가 뭐라고 대답하는 애들이 몇 명 안 돼요. 형태소의 종류는 뭐가 있니? 그것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냥 배우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암기가 공부의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공부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념을 먼저 확실하게 저희가 이제 많이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백지 복습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장 같은 데다가 써보라는 거죠. 네가 배운 거. 형태소는 뭐가 있고 형태소의 종류는 뭐가 있고. 네. 그게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아는 건데요. 애들은요. 배운 거 확인해보라고 그러면 냅다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풀고 있는 그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풀고 있는 문제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 내용을 정리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엄매는 암기가 있으니까요. 암기해야 될 부분들은 암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적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 기출문제나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엄매에서 좋은 점수 받기는 힘들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화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화장 공부 안 합니다. 근데 하셔야 돼요.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거는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6월달, 9월달에 화장이 쉬웠거든요. 그리고 수능 때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화장 때문에 상처 입고 난 아이들이 많죠. 근데 금년에는 6월달부터 어렵게 나왔잖아요. 이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화장 공부 안 하고 손 놓고 있다가 나중에 수능 때 그런 일이 생겼으면 어떡할 뻔합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됩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기출문제들을 쭉 정리를 한번 하시면 돼요. 화장은 특별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내가 화장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 하면은요, EBS나 아니면 인강 사이트들 어디나 가면 화장의 기본 개념은 거의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게 개념 설명되어 있는 수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EBS고요. 거기서 내용 한번 정리하시고 그리고 기출문제 수능 때까지 꾸준하게 좀 푸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기출문제를 다 푸셨다면 국어 같은 경우는 2간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서바이벌 모의고사라든지 또는 한수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출을 어느 정도 풀어서 그렇다면은 EBS든 어떤 유형의 문제든 시간에 맞춰서 푸는 훈련을 하시면 될 거예요. 꾸준하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중요한 건 꾸준한 분량의 풀이를 통해서 유형 적응도를 향상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수학입니다. 이제 수학은 사실은 제가 말씀을 많이 안 드려도 괜찮을 겁니다. 워낙 수학의 시대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학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수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사실은 수학은 너무 많이 해서 문제지 국어나 영어처럼 안 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니까요. 다만 몇 가지 좀 중요한 포인트들만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개념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개념과 문제를요 떨어뜨려 놓고 생각합니다. 그 둘은 별개의 것이 아니거든요. 일단 저희가 공부하는 과정을 보죠. 개념을 배우고
이렇게 된다? 공식을 배우면 그걸 문제로 풀죠. 문제를 막 풀다 보면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암기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개념만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자꾸 이제 이런 겁니다. 2월달 평가 모의고사 보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온 학생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는 개념을 처음부터 다시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거 없습니다. 과거로 되돌아가지 마세요.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지금 받은 점수가 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가셔야 돼요. 앞으로 가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개념은 원래 군데군데 구멍 나 있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메꾸느냐? 문제풀이를 통해서 메꿔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꾸 아이들이 문제를 틀리면 해설지 보고서 그냥 이렇게 다방하기를 하고 넘어가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틀린 문제가 어떤 단원의 어떤 내용에 관한 문제인지를 쓰게 해보세요. 틀린 문제 옆에다가 이 문제가 어떤 단원의 뭐에 관한 문제인지를 쓰게 해보세요. 그럼 틀리는 문제에 어떤 경향성이 있을 겁니다. 그 단원이 약한 단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랑 개념이랑 떨어지는 게 아닌데 아이들은 자꾸 점수가 안 나오면 자기가 개념이 부족하다는 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사고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문제를 풀고 개념을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개념에 관련된 문제를 푸는 거고요. 그렇게 서로 보완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보면 개념이 완성이 되는 거지. 개념 수업만 듣는다고 해서 개념이 완성이 되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좀 바로잡아 주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재수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재수하는 학생들도 아직도 이 생각을 못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개념을 완벽하게 해야지 선생님 문제가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공부 방법 없습니다. 문제를 풀어가면서 부족한 단어들을 보완해 가셔야 돼요. 그게 공부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개념이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개념이 어딘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수학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기에 대해서 너무 저희가 안 좋게 생각을 막 하다 보니까 수학에서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암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단적으로 삼각함수 공식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어떤 애들은 삼각함수 못하는 애들 불러다가 물어보면 삼각함수 공식 몇 개나 아니? 그러면 두세 개 정도밖에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암기로 문제를 풀면 안 되죠. 그런데 모든 공부의 시작과 끝은 암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이들한테 확인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학습한 내용을 적용하는 거는요, 이제 시간의 문제입니다. 꾸준하게 시간을 들여서 하면 되는 거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어나 영어처럼 이 문제가 생길 확률이 좀 낮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념과 적용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게만 해주시면 이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념들을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이 목적인데 아이들이 보통은 수학을 공부하는 단계에서 내신이든 아니면 어떤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몇 점 이상을 맞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개념에 빵꾸 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틀리는 문제들, 그러니까 자주 반복적으로 틀리는 단어들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단원의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문제의 풀이에 적용해 본 훈련들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학생들이 혼자 하기는 힘들고 수학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다니는 학원이라든지 과외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도 될 거고요. 안 되면 학교 선생님이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수학 공부를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아까 국어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수학이요. 왜 공부 시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냐면요. 시간이 작아요. 문제 풀고 채점하면은 시간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단순 문제 풀이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틀렸는지 안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해설지 보지 마라. 해설지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해설지를 또 안 보고 막 애들이 고민하는데, 너무 극단적이죠. 해설지를 안 보는 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설지를 보되 생각을 좀 하고 해설지를 봐야죠. 뭘 묻는 문제인지, 나는 왜 이 문제를 풀지 못했는지, 이와 유사한 문제들을 내가 푼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보는 과정을 가지고 해설지를 보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문제 풀이를 하지 말라는 건 생각을 좀 하라는 거고, 생각이라는 건 수학의 가장 본질에 가까운 거니까요. 그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6월달 평가원을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단원에서 실수를 했다. 그리고 이제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고 있다. 특히 이제 쉬운 문제를 틀리고 나면 아이들이 3점짜리 문제나 이런 것들을 틀리고 나면 실수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그냥 공부를 하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먼저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서 9월달까지는 아까 문제풀이를 통해서 구멍난 개념들을 조금 더 메꾸려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9월 이후에는 이제 시간 맞춰서 실전 모의고사들을 풀어가는 훈련들을 하면 될 겁니다. 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수학에 대해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암기를 등한시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너무 모르겠다 하는, 뭐 예를 들면 삼각함수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 삼각함수에 관련된 공식 중에서 내가 몇 개나 알고 있는지를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야 그 단원을 내가 문제를 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녁 연습의 핵심은요, 기출문제집을 풀 때, 이 문제가 뭘 묻고자 하는 건지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데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는 수능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왜 우리는 그 문제를 풀고 있는 걸까요? 그 문제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이 출제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수학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묻고자 하는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걸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고요. 네, 그냥 단순한 기계식으로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시간 단축을 위해서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가장 큰 효과가 습득이 되면서 시간을 빨리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뭐 이게 나만의 문제풀이 방식이라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가장 편하고 쉬운 방법. 나는 이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들은 잘 풀리더라. 그런 방식들을 체화를 해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반복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수학 문제들은 숫자만 바꿔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반복해서 연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학습은 풀이 연습이 아니고 분석 연습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드리는 거고요. 예, 요거는 저 자주 틀리는 단원 및 유형이 개념이 부족한 단어입니다.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저기를 반복해야 됩니다. 9월달까지는. 예, 그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도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9월별 평가원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아니 6월별 평가원이죠. 6월 평가원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금년에 시험이 어려워질 것이다.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한 거니까요. 거기에 맞게 대비를 하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학원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많이 시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한 문제 더라는 건데, 국어에서 한 문제, 수학에서 한 문제, 그 다음 탐구 과학 과목에서 한 문제씩 더 맞췄을 때 본인이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주고, 한 문제를 더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거거든요. 큰 기대를 하고 6월달 시험을 받겠지만 뭐
재수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고3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수능이 아닙니다. 그리고 9월달 모의평가도 있고 수능도 있고요. 6월달 모의평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잘 정리를 해서 대비를 하시면 수능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6월달 모의평가와 9월달 모의평가 그리고 수능은 다릅니다. 이걸 명심하시고 수능 준비를 하셔야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6월달 망쳤으니까 수능도 망칠 것 같아. 이래서 이상한 거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안 하던 거 막 하고 나가. 또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논술학원으로 막 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수능을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영어 선생이다 보니까 영어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금년에는 영어가 아주 중요한 과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말씀 끝으로 해서 저희 설명회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